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잠시 후 국회 법사위 저희 돌직구쇼에서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중계해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탓이 아니라 대입 제도가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달나라에 사는 거냐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갖은 의혹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연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강행하려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판단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 조국 후보자와 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슈를 지칭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입제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원인은 조 후보자에 있는 게 아니라 대입제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들리는 대목인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없어도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기류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문회 없이, 의혹 규명 없이 대학생들의 촛불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1저자로 만들어준 교수의 그 아들이 고교생 때 조국 후보자가 있는 서울법대에 인턴을 한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딸을 제1저자로 등재시켜주는 대신 우리 아들을 서울법대 인턴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교생 신분인데도 해줘라, 너 왔다 갔다 오간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들 미국 명문대 듀크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상세히 볼 텐데요. 논문 승인 2달 뒤에 해당 장모 교수의 아들이 조국 딸과 함께 인코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이 인턴 경력 서류 기재에서 미국 대학 듀크대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인권법센터 관계자는요, 당시 교수들이 아름아름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3 때 동시에 여러 곳에 인턴을 했는데 서울대 법대 2곳을 동시 인턴했다는 거예요. 공주대와 서울법대를 오갔다는 건데, 충남에 있는 공주대와 서울법대까지는 한 130km 정도 됩니다. 차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바쁜 고3 때 어떻게 2곳을 왔다 갔다, 더군다나 서울법대에서는 2곳을 동시 인턴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측은요, 학생생활부 공개는 위법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연구재단은요, 지난해 영어 번역한 거로서는 저자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부산대 병원의 수상한 거짓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대 병원은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그린 기중한 후에 사진만 찍고 떠났다라고 밝혔지만, 한국일보 취재 결과 한국일보가 카드 영수증까지 다 분석했어요. 당시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에서 조국 후보장과 부산의료원장인 노한중 원장이 같은 테이블에서 만찬도 가졌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간에서는 황제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조국 후보자 딸에게 지급된 그 장학금,
검찰이 이 의혹도 보고 있는데 수상한 만찬.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수상한 만찬보다 더 수상한 건 부산대병원의 거짓말. 한국일보는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거짓말 의혹에 대해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국 딸 입시 관련 논란에 대해서 대입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라. 대입 제도에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입시, 젊은 세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대입 제도를 재검토하라. 조국 후보자는 잘못 없다. 조국은 죄가 없다. 대입 제도가 잘못이다. 라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이에요. 정기 국회도 파행 진면. 야당에서는 갖은 의혹이 가족과 연관이 있는 것만큼 가족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가족은 안 된다. 여야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양보 없는 대치. 이 와중에 잠시 후에 법사위가 열립니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필수 과정.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한자리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야당은 증인 안 된다라는 여당의 반발에서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추이의 상황, 잠시 후에 이미 저희 국회에 나가 있는 돌직구쇼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국회 법사위 생중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국만큼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저희 돌직구쇼의 원년 멤버 박용진 의원. 조선일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왕따 된 여당 박용진이라고 썼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오버 말라. 박용진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은 분노한 20대 청년들을 향해서 가짜 청년, 마스크 벗어라 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당에서는 잘못된 발언을 한 유시민 이사장 편을 들고 올바른 발언을 한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인 전재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자네나 오버하지 말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의 친문 지지자들은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주말 내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오늘 돌직구쇼 못 나왔을 텐데 박용진 의원님 오늘 용기 있게 돌직구쇼 출연하셨습니다. 잠시 후 박용진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 민주당의 돌직구, 민주당의 미래, 박용진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저희 돌직구쇼에 합류한 분입니다. 자, 한양대 경영학부에 겸임교수로 나와 계시고 여러 군데서 또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신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저희 돌직구쇼를 빛내주는 돌직구쇼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품앗이 조국 후보자 딸과 또 당국대의 장 교수 아들이 서로 서로 스펙 품앗이를 해준 것 아니냐. 딸을 제1저자로 등재시켜주는 대신 당신네 아들 우리 서울법대에서 인턴 시켜준 것 아니냐.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건 맞다면 보통 일 아닙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카메라가 항상 안 보여요. 제도 탓.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탓이 아니라 제도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타협. 잠시 후 법사위 라이브로 생중계합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법사위를 라이브로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씨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1년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국대의 장 교수가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자격 없는 조국 후보자 고교생 딸을 제1저자라는 상식 밖의
조치를 취해줬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장 교수의 아들은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가 있는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장 교수 아들 미국 명문대 듀크대까지 진학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세한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조국 딸 1저자 교수와 자녀 스펙 품앗이, 여러 가지 품앗이를 해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들, 딸 스펙 품앗이 했다는 건 이번에 전 처음 듣습니다. 평범한 조국 후보자 얘기처럼 개천에 살고 있는 가자랑 붕어들은 이런 스펙 한 줄 추가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만약에 이 의혹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개천에 산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조국 딸 조모 씨, 제1저자 등재 논문 책임 저자인 단국대 장 교수 아들 장모 씨. 한영 외고 같은 반이었어요. 조국 후보자 딸과.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간 인턴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 그리고 1저자 등재시켜준 장 교수 아들이 나란히. 그런데 그때 조국 후보자가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도교생이 인턴이었다고요? 에이 무슨 그거 법대생이 하는 자리다. 최소 법대생이 하는 자리다. 그리고 당시 센터 차원에서도 고교생을 선발한다는 공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는요. 당시 교수들이 아름아름으로 애들을 데려왔다. 정식 인턴이라기보다 다과 나눠주고 접수 돕는 안내원 역할을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조국 후보자에 따른 1저자 스펙을 바탕으로 고려대 명문대를 입학했고 2010년 9월 같은 해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 장 씨는요. 서울법 인권법센터 스펙을 바탕으로 듀크대 여기 입학비가 상당히 비싼 걸로 유명한데 듀크대에 입학을 하는 성과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배윤 박사님, 네. 야 이거 뭐 저희 같은 평범한 학부모들은 서울법대의 인권법센터에 우리 아들 딸을 인턴 시키는 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네. 조국 교수 그다음에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딸들이 정말로 우연치 않게 서로가 교차해서 밑에서 인턴이 된 거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관련된 논문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그것은 논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하는 곳의 문제지 나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서 조국 후보자는 몰랐다는 게 지금 후보자의 해명과 민주당의 해명, 청와대 해명이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일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 듣도 보도 본 적이 없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2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공익인권법 센터장이었던 한인석 교수라고 누가 뭐래도 조국 후보자와 친분이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밖에 모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영외고 당시에는 유학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학반의 반장이 조 후보자의 딸이었고 거기에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같은 반 그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단국대학교 장 교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니까 아니 해외에 유학 간다니까 도움을 주려고 그랬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로 유학 가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듀크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이 센터에서는 공개적으로 인턴을 고교생을 채용한 적이 없는 사실이고 네.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세간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그대로 현실이 돼서 권력을 갖고 있는 부모들끼리 자녀들의 스펙을 품앗이로 나눠주고 결국 그 결과로 특정한 힘에 의한 자녀들이 대학 입학에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김배민 박사님, 네. 조국 후보자는 이 같은 스펙 쌓기, 그다음에 자격 미달의 인턴 꼼수 의혹과 관련돼서 아버지였던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공익인권법 센터의 해당 교수였는데 그 센터 밑에서 자기 딸과 자기 딸 친구 장 교수 아들이 인턴을 했으면 출근해서 오가다 가도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세요. 당시 한영외고의 유학반의 반장이 조국 후보자 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같은 반이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아버지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단국대학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났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쯤은 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모임을 통해서 봤던 서로의 개연성이 있는 인물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로 오게 되는 인턴에 대한 이런 선발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조국 후보자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커지는 대목인데요. 분명하게 조국 후보자가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로스쿨이 정착되면서 각 대학마다 이제 특성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공익인권법이고 강원대는 환경법, 경북대 IT법, 부산대는 금융해상법 그런 식으로 특성화 분야가 있고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 대학 로스쿨에서 그런 센터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특정 이제 센터가 되면은 담당 교수님이 2분에서 3분 정도 지정이 되시고 실무를 도와주는 간사 이제 직원 1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학생들을 위탁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의미 있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같이 이제 뭐 리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적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에 조국 교수를 포함해서 2-3명의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직원들 1-2명 있을 것인데 인턴으로 자기 아들이 왔다면 모른다고 장 교수의 아들이 왔다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 자체가 아까 그 다른 교수님께서도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지 고교생이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자체가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법적 내용이 있어야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고교생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순전히 이건 그냥 누구도 갈 수가 없는 자리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밖에는 볼 수는 없겠죠.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변호사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당 장 교수 앞서 이런 발언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학부형이니까 아니 고3들 뭐 고등학교 하는데 학부형 모임 자주 하잖아요. 서로 좀 몇 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가 뭐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장 교수는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고교생을 편법으로 서울법 인권센터에서 인턴을 누군가가 시켜줬다면 그 사람도 책임질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당의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공주대학교에서 26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기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주대 인턴, 서울법대 인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3회 인턴을 했고 그 기간도 3개 인턴 활동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렇게 겹치기 기간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이 학생 기록부의 기재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주대학교에서 26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의 딸이 서울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학생입니까? 공주에 있는 대학생이었습니까? 교수의 기본 윤리마저 저버린 자기 자녀에게 셀프 인턴, 셀프 특혜를 부여한 정말 나쁘끄러운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광덕 의원이 설명한 건 이거예요. 2009년 3월 3일에서 9월 2일까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충남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는데 공주대에서 인턴 중인 5월 1일에서 15일까지는 또 서울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도 또 인턴을 했다. 이 세 개가 각각 스펙으로 추가됐는데 이 세 개 인턴 활동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충남 공주대까지는 130km, 2시간 반이 소요된다. 안 막히면 2시간 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막히면 답도 없어요. 외곽순환도로 막히면 답도 없어요. 들어올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박정화 대변인. 홍길동.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사실은 다시 나온 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조국 후보자가 나는 몰랐지만 이렇게 어찌 우연이 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성 있는 거 아니냐.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앞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장모 교수와 또 무슨 짬짬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허위까지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특권, 위선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일반인은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인턴십 자리를 가짜로 허위로 등재해서 학교 가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조국 후보자는 얘기가 별로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도 출근하면서 답 안 하고 딴 데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또 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지층에서는 이게 다 제도 탓이다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선이나 잘못된 것 특혜 지금까지 청년들이 분노했던 불공정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허위 기재 한 건까지 나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조국 후보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크게 나눠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 모양이 유학반 반장이었으니까 그때 유학반에 있었던 학생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외고에 있는 학생들 보통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다니면서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또 같이 가고 다 같이 움직이는데 저렇게 멀리 공주까지 며칠씩 가서 인턴하고 또 서울대 가서 인턴하고 뭐 했던 것들을 과연 그 친구들은 보고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시간에 혹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학원에 있었던 건 아닌가 같이 다녔던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지 그 심경이 궁금합니다. 한편 이 조국 후보자의 표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현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서는 묘한 미소를 보였던 그 표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동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에 다시 열렸는데 웃고 있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자, 문이 닫힌 줄 알고 웃고 있다가 문이 다시 열리니까 자, 웃고 있다가 문이 다시 열리니까 자, 웃고 있다가 문이 다시 열리니까 다시 표정을 굳은 표정으로 바꾼 저건 엘리베이터가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조국 후보자의 이른바 3단 표정 변화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분명히 국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고 또 채찍을 들어주셔서 잘 듣겠다. 국민들의 채찍.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문이 닫힌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사실은 국민들은 좀 의아하다. 이게 웃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문이 닫히자마자였죠.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시간이 좀 흘렀더라면 그간에 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표정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꾸지람을 달게 받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무명의 시민이 꽃을 보내준 것에 대해 상당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졌다는 듯한 감사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내가 김병민 박사님하고 뭐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굳이 김진 앵커를 보고 인상을 찌푸릴 필요는 없어요. 금방 또 우리끼리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안의 문제잖아요. 가벼운 사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표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또 국민적인 분노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런 표정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굳이 하자면 앞에서 한 게 쇼가 아니냐, 연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제1야당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위선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워낙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일부 지금 현재 여당이나 조국 을 지지하던 자들도 지금 아이들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에서 조금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뭐 앞에서는 뭐 개천에서 용난이 가재가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아니야라는 의혹 혹은 실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는 걸 보니 역시 그런 사람 아니었어라는 생각도 한번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뭐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국 씨가 정말 앞뒤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비하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상식의 말은 안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3단 화면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희화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웃었던 그 배경에는 어쩌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오늘 사설과 칼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기류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불공정한 입시 제도가 젊은 세대들에게 상처를 줬다. 조 후보자 가족 논란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가 정쟁으로만 몰고 가서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말씀만 들으면 조국 후보자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국회가 정쟁으로만 몰고 가서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일로 상심받은 국민들의 상처는 대입제도 탓이다. 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대통령의 발언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느닷없이 대학 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국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대입 제도가 문제이지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과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 및 입시 부정 의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또 대통령은 청문회가 정쟁화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염장을 지르고 비행기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권 핵심 인사 중에 유일하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날렸던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문자폭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저희 채널의 메인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 대목 한번 살펴보시죠. 오버하지 마시라.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같은 편을 비판하냐며 항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재혜 기자입니다. 발단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편 들어주려고 하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버하지 마셨으면 오버하지 마시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향해 오버했다고 하자 그 표현 그대로 비판한 겁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후보자 딸을 감싸려고 의학 지식이 필요한 논문을 초등학생이 쓰는 보고서 에세이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에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그 조국 후보자와 그리고 우리 청문회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한테 더 난감하게 만들었고요. 일부 문재인 정부 강성 지지자들은 내부 총질이라며 박 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박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악용되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를 더 난처하게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그 박 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예. 문자폭탄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 뭐 제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자리에 앉아있으려니까 많이 민망하네요. 근데 그날 이후에 저한테 문자폭탄 보내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예.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 그때 우리 주제 논란이 복면금지법.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연상케 하는 그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래서 그 옆에 앉아 계셨던 그 김희정 전 그 새누리당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땐 맞고 지금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우리 그 민주당의 당론은 변함없다.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런 말씀 하실 입장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저한테 뭐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입에 쓴 말,
그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이 저는 충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애정, 우리 당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당의 일부 지지자들한테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것이 당이 좀 제대로 가기 위한, 또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당의 의견이다, 당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문자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도 역시 저한테 쓴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보내주시는 문자나 또 뭐 댓글 다 읽지는 못해, 너무 많아서. 문자 복장이 그렇게 많군요.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의견 잘 받아서 당이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상황 처음부터 청문회는 꼭 해야 된다. 이게 국민에 대한 이건 뭐 국회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산되게 됐다 보니까 되게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앞서서 그 조국 후보자 딸의 그 학생부를 공개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당이 볼 때는 저거는 위법한 정보 취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회사 출근하듯이 인터넷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내내 그 학교나 그 해당 인턴 기관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혹은 그 인턴을 운영하는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겹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이쪽 저쪽을 다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청문회라고 하는 장에서 그 논박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얘기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위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청문회를 앞두는 일이 돌아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요. 그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이제 뭐 더 이상 한 방 없다. 나올 거 다 나왔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어떤 방언 논리, 그리고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청문회 때 제대로 조국 후보자 낙마시킬 수 없을 거다. 이런 계산 속에서 지금 청문회를 그냥 안 해버리려고 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 자유한국당한테 엄청난 역풍이 불 거다라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례가 없는데 자꾸 그 가족들 불러다가 이렇게 망신주기 방식으로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유한국당 실력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권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의 어떤 그 실력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발휘를 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건 좀 국민들에게 더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역풍 받을 거다, 이런 걱정도 전 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만 역풍을 받는 게 아니라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다니까요. 청문회 열자. 그래서 청문회 꼭 열고 어쨌든 타협을 좀 해서 오늘 중으로 타협을 해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해명, 제대로 된 논박,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를 또 생중계해 드릴 거고, 사실 청문회 이야기는 세 번째 주제에서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있었습니다. 그 범위를 갖고 지금 논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에서 좀 박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랑 친하세요? 용진아 오버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입장을 냈던데. 둘이 말 놓고 삽니다. 전재수 의원의 오버하지 마라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한테 거슬리는 소리니까, 저한테 쓴 소리니까,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재수 의원도 저한테 애정을 가지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애정을 가지고면 전화를 하거든요. 직접 하죠. 페이스북에 먼저 올려서 제가 좀 이따 의총장에서 만나면 전화번호 알고 있지? 다시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요, 박정하 대변인, 여당에서 돌직구를 던지면 돌직구를 던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패턴이 처음 보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건데, 거의 돌아가는 양상은 무슨 대선을 당장 내일 앞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언제부턴가 조국 후보자를 놔두고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특히나 여권 성향이 있는 여러분들이,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이 국민들이 쫙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요. 글쎄 처음에 유시민 이사장 얘기하고 우리 박용진 의원 얘기하면서 오버한 논쟁이 이렇게 있는데, 전재수 의원 그동안 이 건을 갖고 쭉 오면서 뭐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하시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무슨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쭉 기억해봤는데 별로 말씀을 없다가 갑자기 전화로 할 수 있는 걸 페북에 올린 거 보니까 전재수 의원도 이 판에 어떻게 좀 한번 껴보실까라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또 진영 싸움으로 가서 박용진 의원 너 우리 진영하고 틀린 얘기를 왜 자꾸 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이렇게 썩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차라리 박 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더 많았던 거 아니야? 더 옳았던 거 아니야?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면 괜찮은데 왜 페북에 올려서 또 한번 그 판에 끼우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난 상황 지금 보수 야당의 몰락 속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야당에 있는 젊은 의원들이 옳은 소리 안 해서 이 지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정권도 잃지 않고 더 당이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문자 폭탄 보내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고 덤비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이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그 젊은 피 남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저는 오히려 지금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남원정으로서 국내 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민주당이 혹여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뼈있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수를 줘야지 왜 저렇게 낍니까? 끼지 마세요. 전재수 끼지 마라. 입에 쓴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충신이다. 박용진 의원의 이 발언도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 같은데요. 오버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데 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아직도 팩트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걸 확인하지 않은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뭐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천박하다, 위선자다 딱 단죄해놓고 그리고 조국 편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고 진영 논리다. 이거는 횡포죠. 반지성주의고 선동이에요. 대학생들도 생각해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 나의 판단이 어떤 사실에 의거하고 있는가. 확정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할 때 그 사실로부터 내가 내린 결론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가? 근데 나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오버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또 대학생들 향해서 촛불 들었다고 다 그거 자유로운 건 아니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대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듯 한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조근조근 대담 속에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시민의 20대와 박용진의 20대 그리고 오늘의 20대 대학생들의 피해 온도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실 하나로 욱하고 나오는 수 있는 게 그 젊은 이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역사가 변화해 왔죠.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유시민 이사장이 대학생일 때, 제가 대학생일 때, 그때는 SNS도 없었죠. 대자보 하나였습니다. 대자보 하나로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 저 때는 그랬어요. 수서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경제계, 정치계가 다 정경유착으로 엉켜가지고, 이 재벌들이 우리 서민들 다 쫓아내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뒤 잘 못 재고 나가서 데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정 전체가, 그리고 3당 야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욱해서요, 어떻게 국민이 선출해준 정해진 의석을 이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뒤집니? 라고 해서 데모 나갔습니다. 그게 앞뒤 잘 못 재고 혹시나, 다른 상황 전체를 잘 몰라서 철부지같이 어른들이 올 때는 철부지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해서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학생으로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그렇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요. 조금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성숙해 있지 못하다고 그들이 보는 것을 그렇게 윽박질러 버리면 4.19 세대가 87년 6월 항쟁 세대, 80년대 운동하던 사람들한테 윽박지르던 거 되게 불편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또 87년 6월 항쟁 세대가 저처럼 이렇게 또 다른 386보다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늘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386 선배들한테 되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 많이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윽박지르지 마라. 여러분의 나이 때나 제 나이 때나 지금의 나이 때 20대들의 피해 온도 똑같고 세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사랑의 깊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장영 우리 학생들 너무 이렇게 구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 온갖 억측 다 헛소리다. 대학생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들 여론 어떨까 좀 걱정되는데. 대학생들 여론이라기보다 앞서 우리 박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기성세대에서 볼 때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보이지만 제가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쩌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합리적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여건에서 학생들 뒤에 대학생들의 순수한 촛불 뒤에 순수함이 아니라 뭔가 정치권에 무언가가 있는 것, 손짓이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시민 이사장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했죠. 또 했었고요.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진영 논리 아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입시 부정 문제나 입시 비리 문제,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을 진영 논리라고 덮지 말아라. 그리고 정치 공세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서 이번 새롭게 하는 집회에는 학생증이나 재학 증명서나 이런 졸업 증명 이런 것들까지 오히려 지참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는 순수하게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려는 논리는 이런 비리를 파헤치자는 것이지 정치적인 진영에서 우리가 여당 편을 든다든지 야당 편을 전혀 아니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조금 수준 높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뒤에 정치인들의 입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주체들은 분명히 학생들의 순수성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정치권들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여든 야든 들어가 있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엔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나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정치권이 있다면 학생들의 촛불의 순수성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법사위 현장에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지금 밖에 보실까요? 이 시각 국회 법사위 현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맞은편, 민주당 맞은편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자리인데요. 지금 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에 법사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배민 박사님, 네. 영상 계속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증인을 부르냐 마냐, 네. 어디까지 부르냐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말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큰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1분이 채 안 되는 상태의 법사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못 열린다면 사실상 청문회는 열릴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청문회 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애당초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9월 2일, 3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거의 극적인 상황으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다시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청문회하자고 9월 2일, 3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당장 청문회를 열기에는 증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법사위원회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서 여야 간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 사건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나머지 정당의 입장은 팽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과반으로 의결하게 되면 민주당이 열세에 속하게 되는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90일 정도 되는 기간 이것을 민주당 마음에 따라서 무한정 연기할 수 있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 청문회하지 말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만약 오늘이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한 청문 기일이 일단 끝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 다시 한번 채택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며칠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마 그런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랑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문회 중대 기록. 지금 법사위 작년 성공대로 보셨듯이 오늘 법사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면 사실상 여야 간에 청문회는 합의하지 못하게 되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어제 청문회 안 열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기류를 밝혔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조국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 없이 청와대 임명 강행하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일단 여야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 핵심 증인이지만 딸의 경우에는 이미 양보했습니다.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핵심 증인 채택도 안 된다. 2, 3일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하기 싫은 겁니다. 핵심 증인도 없는 그런 가짜 청문회 한다는 것이 그건 뭡니까? 결국 청문회 쇼밖에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족청문회 주장은 인권 침해 주장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족 부르지 마라. 가족 부르겠다. 팽팽한데 변호인 변호사님, 과거 인사청문회 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정말 없습니까? 인권 침해입니까?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예. 그 과거에 2010년도에 이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있어서 형수가 출석을 했었고 또 김항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누나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왜 가족들이 출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얘기합니다.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사로만 재직을 하고 있었지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 동생이 했었다. 그다음에 딸의 입학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있었을 뿐이지 난 자세히 알지 못한다. 방치한 아빠라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가족을 부르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불러서 웅동학원의 소송 문제라든가 자녀에 대한 입학 문제를 물었더라도 조국 후보자는 나는 모른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검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했었던 핵심 당사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친족 간에는 자신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부적법한 행위가 아니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럼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내가 증언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형사 책임에 불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이고 자신에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 조국 후보자 의혹들이 정말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시듯이 뭐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다, 억측이다 한다면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니까 자체가 스스로의 언어 도단이고 논리적인 모순이죠. 예, 박정환 대변인. 지금 청문회는 보하니까 안 열릴 것 같아요. 무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 여야 간의 청문회가 안 열리는데 청와대에서는 추석 전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기류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대통령 하신 말씀이 전 정권에서 만든 대학 제도가 문제다. 대학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지금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고 나서 논란이 된 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처음 말씀하신 게 이 제도 탓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상실감을 갖고 있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는 둘째치고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이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국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 않나?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얼핏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난 주말부터 쭉 여권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여권도 청문회 하지 않고 대충 국민청문회 내지는 조국 후보자의 변명성 기자회견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 2일이 지나서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야 간의 합의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고 과연 저분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렇게 많으면 시간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청문회 하면 되지요.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전에 우리 그 법사위 화면도 좀 봤지만 주말부터 해서 우리 민주당의 송기현 간사 쭉 하신 말씀이나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는 거 돌아오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원래 청문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당한테 오히려 더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 여태 말씀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글쎄 좀 서운합니다. 이 왜 국민들이 좀 서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 기다리고 있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6일날 돌아오시기 전에 막 어거지로 이렇게 야당 싸우면서 밀어붙이는 것 말고 국민적 합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조국 후보자 어떻게 결정할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해봅니다. 박윤진 의원님, 대통령 말씀은 조국 후보자는 아무 잘못 없다, 대입제도 탓이다라는 건가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사실상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그 유치원 관련해서 집중을 했고요. 지금은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법안 내고 싸워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조국 후보자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된 과제가 두 가지가 확인된 겁니다. 교육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모순적인 이 상황,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사학이 정말로 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가족의 운동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교육 100년지 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입시제도 문제와 함께 사학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 때 지금 아주 차곡차곡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실히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또 제대로 된 제도 개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금 말했던 있던 사학비리 그리고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통한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의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이래면 안 되는데 또 바람 폈어요. 같이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핀 여자만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은 둘이 같이 핀 건데 왜 한쪽만 이른바 양형이 받아들여진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불륜 공무원, 공무원이네. 기혼, 미혼, 이에 따른 죄업. 그러니까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에 따라서 죄와 벌이 달라졌다. 뭔가 제목이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단순 불륜 사건을 철학적인 제목으로 뽑았어요. 중앙부처 공무원 A씨, 남성, 유부남, 같은 부서 하급 공무원 B씨, 여성, 싱글. 3년간 둘이 불륜이에요. 유부남과 싱글 공무원이 3년간 불륜. 그런데 들통났다. A, B 둘 다 징계 이후에 회부돼서 강제 퇴직 처분을 받았어요. 유부남 A씨는 파면, 미혼녀 B씨는 해임. 그런데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판단이 달렸어요. 유부남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 징계가 적정하다. 이유는 가정이 있는데도 먼저 접근하고 발각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 지속했다. 그런데 미혼녀에 대해서는 징계가 부당하다 법원이 판단했어요. 미혼인 B씨의 행동, 수차례 거절,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A씨와는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라면서 같이 불륜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곽 교수님, 불륜은 둘이 마음이 통해서 같이 한 건데 해당 그 불륜 여성에 대해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수차례 해왔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3년간 불륜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합니다. 결국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양쪽 사람들이 다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기혼자하고 미혼자의 차이가, 기혼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 이걸 위반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느냐, 이런 걸로 좀 판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이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게 그런 문제 행동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갖다 계속 또 지속하는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남성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러니까 3년간 불륜했는데 발각됐는데도 계속 불륜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수차례에 뭐 거절을 하고 관계를 갖다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헤어질 것을 갖다 요구한 그것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됐기 때문에 결국 보면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성실 의무를 위반한 이것과 주도 역할을 한 이것 때문에 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옛날 법률 용어로는 상간녀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을 핀 유부남이나 같이 상간을 한 미혼의 싱글녀든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법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아마 50보 100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합니다. 불법성 비교론. 그렇죠. 불법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거든요. 우리 각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남과 B 여성 사이에 있어서 누가 더 큰 불법을 했느냐, 그 불법성의 차이에 있어서 분명히 경중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50보 100보라고 해서 똑같이 둘이 파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유부남 부인 입장에서 이제 억울한 상황이 들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요. 그 경우에는 보통 한 우리 법원 기준에 따르면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아마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비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해임은 과도하기 때문에 아마 정직 정도의 처분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과 별도로 A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또 다른 가정에 있어서 해악을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그 정도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민사의 영역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 그건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수 있겠군요. 자,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데이트 앱 주의보, 그녀를 믿지 마세요. 실제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어디 다니는 독신녀예요. 9천만 원을 뜯어낸 그녀의 정체는 26살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데이트 앱으로 B씨 남성을 유인합니다. 돈 빌려달라. 총 327차례. 아무리 좋아해도 저만큼을 돈을 300번 넘게 빌려줍니까, 세상에. 9천만 원을 편취합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 차용해달라. 총 40차례 485여만 원 상품권을 챙기고, 이거 자체가 좀 수상하잖아요. 앱으로 만났는데 현금 대신 상품권 좀 차용해달라. 이거 수상하잖아요. A씨는 생활비, 여행비, 성형외과 수술비로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감쪽 같은 사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 A씨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입니다. 모 은행의 강남 지점 사장이고 부평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독신녀다. 은행 다니는 독신녀로 속이고 다른 여성 사진으로, 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자기 사진도 아니었어요. H의 정체는 은행이 아닌 콜센터의 그룹.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요. 반전이네요. 범행을 해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행세인 척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짓말에 이제 능숙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이버 세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분을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활동을 해도 사실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그런 어떤 허점을 이용한 것 같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보면
가짜 신분증과 또 자기 사진도 아닌 가짜 사진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갖다 이제 유인을 했다. 이야. 이것은 사실 이 뭐 사이버 세상에서는 익명성과 이제 광역성, 적시성 뭐 이런 것들 특성으로 하는데요. 아니 그럼 그 남자는 실제 만나보지도 않고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접촉을 하면서 만나는 그 순간에는 누가 사실 이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감추는 익명성 그리고 뭐 다른 전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접촉은 그렇게 우연히 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뭐 굉장히 연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네, 그래서 이제 연인 행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적인 신뢰 관계를 상당히 이제 강하게 쌓고 나서 이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수백 차례를 빌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품까지 이제 빌리는 이런 그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저희가 사진하고 실물이 너무 다르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법도 한데 이 남성은 그런 의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사진이 잘 나왔겠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플로 만난 한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남성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들인 본전이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여자는 그 맞는 걸 거야. 확실히 그 여성이 맞을 거고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여성일 것이고 나는 속지 않았어라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용어로 확증 편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자기도 스스로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여성이 잠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나는 그 여성을 곧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재판에서 볼 때는 이 여성분의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보통 이 정도 피해 금액이라면 한 많아도 징역 6개월 정도가 적당했을 텐데 전혀 여성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과한 형량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 남자의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상하지 않는다라면은 실형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겠죠. 9천만 원, 뭐 성형수술 등등으로 지금 다 썼다라고 나왔는데 이 남자 너 돈 못 돌려받겠네요? 아니요, 민사소송은 받을 수는 있죠. 이것은 자기가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사기를 당했던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9천여만 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면허 재산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실효성은 없을 것이고 형사 항소심에서 여성분이 자신의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변제를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형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 남성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 이래저래 상처투성이네요.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아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참가됐을지 아플 4인방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본의 한 의원인데 이번에 망언을 했어요. 두 번째 분은요. 미국의 유명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형물 사진이고요. 그 네 번째는 홍콩의 한 장면인데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30대 젊은 일본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의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당 이름이에요, 이게? 지난 31일 한국 국회의원 6명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한 것을 두고 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다케시마라 지칭하며 전쟁으로 되찾아야 한다. 유사시인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야 한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남긴 겁니다. 마루야마 의원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러시아가 영유권을 가진 쿠릴 열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戦争でこの島を取り返すのは賛成ですか反対ですか戦争するべき戦争しないとどうしようもなくないですか 당시 그는 일본 유신회 소속이었으나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해 최근 신생 정당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다는데 이게 당 이름 맞았네요.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우리로 따지면 뭐 KBS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망언에 당장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라는 한 선배 의원의 댓글에는 좀 더 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는군요. 장 교수님, 한 번 또 제명당한 전력이 있는데 마루야마 의원. 마루야마 호다카. 예.
제명된 것도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요? 새롭게 이제 정당을 찾은 게 지금 이게 정당 이름 맞느냐고 말씀하셨던 예.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이 당에 실제로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당이에요. 물론 당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참여 의석을 한 명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당에 지금 중의원인 이 지금 마리아마 호다카가 들어간 건데 그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망언으로 이미 물러났고 일본 내에서 지지도가 그닥 있지는 당연히 않겠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소속 정당의 의원이 한 명이라는 것도 이제 그 일본 9개 정당 중에 거의 최하위에 있는 그렇군요. 작은 소수당이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워낙 한일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망언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보도도 하고 예민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네. 이제는 이렇게 별로 의미 없는 망언하는 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예 안 다루는 게 무시해라. 예, 그게 나을 것도 같아요. 그럴까요? 이제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오히려 이렇게 다뤄주면. 무시할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풀 주인공 만나보시죠. 아이돌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유명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해 출중한 실력을 뽐냈던 한 여성 출연자의 이색 변신이 화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녀가 선택한 길은 가수가 아닌 공군. 하지만 노래를 향한 열정을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멜러니 퀸텔로는 현재 미국 공군 군악대 소속의 6인조 록밴드 맥스 임팩트의 리드싱어로 활약 중이라 미국 내에서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실력이 어떤지 잠깐 들어보시죠. 야, 이거 뭐 노래도 잘하고 또 얼굴도 출중하고 또 이 애국심 또 공군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거든요. 나는 미국의 공군. 번역하면 이걸 뭐 노래 가사로 한 건데 대단하네요. 군복을 입고 미국 대사관과 군부대 등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펼치고 있는 멜러니 퀸텔로.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이 군인들의 애국심과 사기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화제예요. 군악대 6인조 록밴드의 리드싱어가 됐다는 건데요. 사실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48명의 사람까지 들어서 저 정도의 노래 실력이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고 또 굉장한 인기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교로운 게 그 전에 이미 공군 입대를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실제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걸 선택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왜 군에 있을 때 가끔 위문 공연 오게 되면 사실 그 군인들이 위문 공연에서 쏟아내게 되는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받는 사랑보다 미 전역에 있는 사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같이 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새로운 미국의 국방의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저희 또 군생활 얘기하면은 또 박용진 의원님 또 육군의 레이더병으로 사실은 저분이 민주화운동에서 군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또 굳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는데 예. 저희 때 하면은 또 이거랑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우정의 무대가 떠오르네. 미 요즘 안 해요. 공군은 갖출 걸 다 갖췄어요. 갖출 거 다 갖췄다. 네, B-50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스텔스기. 게다가 저렇게 노래 잘하는 공군 장교. 공군 장교까지 나타났으니까 우리 공군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 미군을 가끔 보면 두 가지인데요. 미국의 이제 군인들을 보면 군대를 보면 하나는 이 군을 통한 애국심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려고 하는 저기는 이제 무조건 강제 징집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군인에 대한 예우예요. 대단히 높은 현역 그 병사에 대한 봉급도 대단히 높지만 제대하고 나서 그들에 대한 지원과 또 그 사회적 예우 이런 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우리 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총을 들고 나가 싸웠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적으로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회에서 되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다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기재부 너무 돈 들어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럼요. 이런 분들에 대한 네.
예후에는 좀 너무 돈돈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길에서 우리 전역하신 분들 또 이렇게 한국전쟁 참전하신 분들 모자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어른들 오시면 미소 지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우리 박용진 의원은 또 올바른 말씀 또 해주셨어요. 자, 다음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멜라니아 여사의 고향 슬로베니아에 또 하나의 나무 조각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목조상인데 너무 악의적이다. 그렇죠? 흉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멜라니아의 조각상이 세워진 지 약 2달 만에 이번엔 트럼프 조각상은 8m 높이의 파란 양복과 붉은 넥타이 차림이에요. 오른팔을 위로 번쩍 치켜든 자세가 마치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조형물의 특징은 무엇보다 작동이 되면 입에서 상어 같은 송곳니 같은 이빨이 드러난다는 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슬로베니아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이게 웬 나무 낭비냐, 마을과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군요. 한편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문고리 비서로 통하던 매들린 웨스터하우트의 갑작스러운 사직 이유가 화제입니다. 바로 저분이죠. 트럼프의 막내딸 티파니에 대해서 살이 쪘다 라고 그 비서가 말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매들린은 언론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리고는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티파니가 살이 쪄서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린 것. 이 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정말 본인의 실언 때문에 사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매들린만이 알 것 같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일단은 흉물 논란 조각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나무 조각상이에요. 저 조각상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스러운데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 청색 자켓에다가 빨간 넥타이까지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기 보면은 그 트럼프가 각진 얼굴에 이제 손도 드는 묘형까지 다 묘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파퓰리즘, 민주주의가 뭔지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건데 글쎄 뭐 주변하고는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우왕좌왕 쿵쾅쿵쾅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한 번도 저기를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멜라니아 국내에서는 멜라니아 때문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한 번도 안 온 곳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기도 한다는데 글쎄요 뭐 이 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쿵쾅쿵쾅하는 것도 좀 전 세계 국민들이 한번 좀 보고 슬로베니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관광도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들린 웨스터하우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고리 비서로 통했는데 춘추관장하시고 또 청와대 대변인 하셨으니까 기자들이랑 MB 대통령 때 기자들이랑 뭐 점심, 저녁, 술자리 엄청 많이 가셨잖아요. 거기서 대통령의 영예 혹은 뭐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그래도 또 높은 수석 어떤 스텝으로서 얘기한 적 있었어요, 박정희 대변인도? 저도 했죠. 아주 했죠. 저도 했죠. 저도 하고 그 대통령 불만스러운 얘기도 많이 기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랬는데 다행히 그거는 이제 전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우리 대통령이 듣고도 저 자식하고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저 비서를 통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딸 살쪘다고 얘기한 거 딴 데서 듣고 바로 이제 자르는 거 보면 정말 트럼프가 너무 심하게 쿵쾅쿵쾅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있어도 요즘에 방위 분담금이니 뭐 이것저것 너무 쿵쾅쿵쾅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래도 한미 공조, 한미 이 동맹 의식 잘하면서 좀 같이 좀 가는 모습, 쿵쾅쿵쾅하지 말고 중심을 쫙 잡고 가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하플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콩으로 가보시죠. 범죄인 송환법을 둘러싸고 홍콩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무력 충돌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때마침 공개된 한 영상.
응급처치 요원이 역사 바깥에서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지만 경찰은 그를 외면합니다. 제발 제가 부상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울부짖음에도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응급요원은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오른 지 약 5시간 만에 15,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 누리꾼들은 중국과 나치를 합쳐 만든 용어 차이나치를 해시태그로 붙이고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폭행을 휘둘러 공분을 산 홍콩 경찰. 이번엔 응급처치조차 막아선 행태에 정말이지 비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김배운 박사님 좀 안타깝네요. 응급처치 요원이 정말로 들어가서 목숨을 살릴 수만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는데 경찰이 좀 야멸차요. 홍콩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인접 국가들에 대한 울림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 속에서의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때 조금만 일찍 투입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심에서 나온 저런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홍콩 시위대회에서 자칫 잘못 이 눈에 부상을 입어서 결국은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난 뒤에 홍콩 시위가 훨씬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모습들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홍콩 경찰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아마 쉽게 끝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장 교수님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눈앞에 정말로 숨을 헐떡헐떡하고 있는 부상자가 있는데 철문 하나 앞두고서 지금 처치 요원이 못 들어가잖아요. 경찰이 좀 그 철문만 열어줘도 보면은 사실은 저는 제 세대 자체가 예전에 정투투쟁을 심하게 했던 세대가 아니고 이런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같이 겹치면서 우리 예전에 여러 역사가 함께 떠오르는 사건인데 모든 저런 투쟁이라든지 저런 부딪힘이 사실은 사람이 중심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자신들의 본분이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더라도 눈앞에서 저렇게 사람이 다쳐가는데 저걸 외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홍콩 자체 현실인 것 같고요. 좀 안타깝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자, 조금 전 저희가 이제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파행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법사위 김도욱 감사와 또 여당 간사가 현재 지금 뭔가 긴밀하게 조율 중인데 과연 이 청문회가 이대로 계속 파행이 될 건지 이어지는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 두 사람인데 특별한 분들입니다. 만나보시죠. 누군가를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오르는 남성. 온통 돌무더기인 산 정상 능선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해병인 미국인 조나단 브랭크 씨와 존 넬슨 씨. 두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복무한 전후 사이인데 안타깝게 조나단이 복무 중에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우의 모습을 본 넬슨이 다리를 잃은 전우의 등을 업고 그의 다리가 돼서 함께 등반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해발 무려 3,500m가 넘는 팀포노거스 산을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접목한 두 사람. 미국에서 가장 높은 휘트니산 등반에도 도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이 우리나라 퇴역군인에 대해서도 저 할아버지도 왜 그래? 뭐야? 군복을 왜 입어? 이렇게만 보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 말이 맞아요. 옳아요. 이 두 사람의 뜨거운 전후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결국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